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의 것을 바라거나 남의 것을 탐내다가 좋지 못한 꼴을 당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의안대군 이방석 또한 어머니 신덕왕후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죠. 조선 최초의 왕세자였던 이방석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방석은 1382년 고려 개성에서 조선의 태조 이성계와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방석이 6살이 되던 해 그의 아버지인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사건을 일으키자 이성계의 정적이자 고려 최후의 충신이라 불렸던 최영은 이성계의 반란에 참여한 장수들의 가족을 사로잡기 위해 그들의 집에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집은 오남 이방원이 가족들을 미리 피신시킨 덕분에 이방석을 비롯한 가족들 모두가 화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방원을 포함한 형제들과 이방석의 사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하지만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왕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자식을 세자로 세우려는 욕심을 부리면서 훗날 그들 형제 간의 끔찍한 피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원래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세웠던 개국 공신들은 대부분이 유학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중 가장 맞이인 아들이나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공이 컸던 인물이 세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성계와 신덕왕후 그리고 정도전이 내세운 세자 후보는 신덕왕후의 아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이방번이었죠. 하지만 공신들인 백응령과 조준, 정도전 등이 이방번은 성격이 포악하니 세자감이 못 된다며 반대한 끝에 결국 신덕왕후의 또 다른 아들인 이방석이 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번의 성격 문제는 겉으로 내세운 핑계였을 뿐 실제 그를 반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방번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조카 사유였기 때문에 만약 그가 세자가 된다면 이성계가 죽인 공양왕의 형이 훗날 조선의 국구가 될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방석이 세자가 되면서 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가 왕세자가 된 것인지에 대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방번의 경우 앞에서 말한 문제로 제외가 됐지만 장자가 뒤를 잇는다는 원칙에 따르면 장남인 이방후를 조선을 건국하는 데 세운 공으로 따지면 이방원을 세자로 뽑아야 되는데 이방석은 그중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방번과 이방석은 조선이 세워질 때 겨우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던 데다가 그들이 가진 능력조차 아무런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반면에 오랜 관직 생활을 했던 이방후나 아버지를 따라 여러 전투에서 활약한 이방과 그리고 역대 최연소의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했고 아버지의 가장 큰 정적인 정몽주까지 살해하며 조선을 세우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방원 등은 조선을 개국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동시에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잘 검증되어 있었죠. 심지어 1차 왕자인한 때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뭔가를 보여준 적이 없는 이방간이나 별다른 업적을 세우지 못한 이방이도 비록 방과와 방언만은 못하지만 어린 이복 동생들과 비교당할 정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방석이 형들을 다 제치고 황제가 된 청나라의 성군 강희제처럼 5살 때부터 책을 읽으면 바로 그 내용을 다 외우는 등 뛰어난 왕이 될 자질을 보여주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방석에게서는 딱히 그런 모습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때문에 이방석을 세자로 내세운 이성계의 모습은 죽을 고생을 다해 나라를 세우는데 협조한 형제들을 내팽개쳐둔 채 새엄마의 자식만 편애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고 이방원을 비롯한 형제들이 느꼈을 섭섭함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컸을 것이라 짐작되는데요. 사실 이성계가 이방석을 세자로 내세운 데에는 그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을 건국하면서 남아있던 고려의 왕족들을 모두 몰살시켰을 만큼 자신이 세운 조선이 이전 왕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성계가 고려 권력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자신의 아들들을 고려 권세가의 딸들과 혼인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 조선을 건국할 시점에 와서는 방석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고려 왕족을 포함한 고려의 귀족들과 혼인으로 얽히면서 깊은 연관을 맺은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이런 인맥들은 일개 무장에 불과했던 이성계가 고려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새 왕조를 세울 때까지는 큰 도움이 됐지만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오히려 그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었죠. 때문에 이성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옛고려의 인맥과도 엮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왕비였던 신덕왕후의 소망도 들어주기 위해 그녀의 아들인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던 것인데요. 무장 출신이라 제대로 된 제왕학 교육을 받지 못한 자신과 달리 어린 방석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면서 아들이 경력을 쌓을 동안 자신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돼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계획은 시작부터 엇나가기 시작했으니 바로 방석의 세자빈으로 맞아들였던 현빈 유씨가 어린 남편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했는지
내시와 간통을 하다 들키면서 내시는 참수되고 유씨가 세자빈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게다가 태조실록에 기록된 세자 이방석의 모습을 보면 그는 세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태조 2년, 평소 자신을 따라다니던 직속 관원에게 자신이 지금 지내는 거처는 너무 작고 좁아서 여름에 무더우니 바람이 잘 통하는 방식으로 지은 여름용 건물인 양청을 새로 지었으면 한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당시 최고 정무기관이었던 도평이사사에까지 전해졌고 얼마 후 세자가 지낼 양청을 지으라는 지시가 내려지게 되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성계가 가뜩이나 지금 공사할 곳이 많은데 세자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양청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 덕분에 계획이 중지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방석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도 세자로서 딱히 나랏일을 돌보기 위한 경험을 쌓으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죠. 그가 기껏 했던 일들은 다른 대군들에게 연회를 베풀거나 법회를 여는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틈만 나면 장군들과 궁 밖에 나가 남의 집 가축을 쏴 죽이거나 궁 안에 몸을 파는 기생들을 들이는 등 공부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놀 생각만 해서 분노한 이성계가 직접 세자가 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라는 명령까지 내리는 등 자신의 후손인 양녕대군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죠. 하루는 이방석이 대장군 남지와 신덕왕후의 친척인 강유신이란 인물들을 따라 말을 타고 걸박을 나갔는데 이들이 민가의 염소와 오리 등을 쏴 죽이는 사고를 쳐서 강건들에 의해 탄핵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아직은 어린 나이였다는 것을 감안해도 아버지인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가 그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 분명할 텐데도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인 것인데요. 이렇게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들만 봐도 평소 상당히 노는 것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죽하면 1차 왕자이 난 이후 공신들이 이방석과 이방번의 첩들을 전리품 삼아 데려갔는데 16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방석의 첩이 2명이나 있었으며 그것도 모두 기생 출신들이었다고 하죠. 애초에 이방석 본인도 놀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는데 그의 주변에 들러붙은 인물들도 그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보다는 그저 세자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니 주변 환경마저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이후 이방석의 나이 14세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 신덕왕후가 세상을 뜨기는 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아버지인 태조와 정도전이 있었죠. 게다가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방원을 비롯한 왕자들의 사병을 중앙군으로 흡수시키면서 이대로 방석이 다음 왕이 되는가 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들의 세력이 약해진 것을 보고 정도전과 이성계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면서 이방석의 운명도 급격히 암울해지기 시작했죠.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방석은 급히 궁궐에 있던 수비대를 끌고 가 반란군을 막아보려 했지만 봉원량이라는 신하가 광화문부터 남산에 이르기까지 이방원이 끌고 온 정예기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올리자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고 항복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세자를 지지하던 정도전을 비롯해 심효생, 남은 등의 신하들이 모두 살해되고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세자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이방원이 이성계에게 폐세자된 이방석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성계 또한 그 말을 믿고 방석을 궁궐 밖 그의 저택으로 내보냈죠. 세자빈이었던 현빈심심하니 위험하다며 그를 말렸지만 설마 나를 죽이게야 하겠냐는 말을 남기고 형인 이방번과 함께 궁궐문을 나섰다가 이거이 등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했다고 하네요. 부모의 욕심 때문에 별다른 능력도 없이 자신의 것이 아닌 자리에 올랐다가 결국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조선 최초의 왕세자였던 이방석의 이야기였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아버지고 자식이고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와 같이 왕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에는 더욱 심했었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무참히 죽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수두룩했고 뭣도 모르는 어릴 때는 친하게 지냈지만 자라면서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형제끼리 서로 칼끝을 겨누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은 왕이었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복을 타고났는데요. 그는 바로 태종 이방원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입니다. 태종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지만 양녕대군에게는 한없이 모른 아버지였고 어머니 원경왕후는 그가 폐세자가 되기 직전까지 그를 두둔했으며 동생인 세종은 왕위에 오른 후 수많은 신하가 양녕대군을 탄핵하며 죽이라고 했지만 그가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다녀도 끝까지 눈 감아주었죠. 오늘은 조선 초 희대의 개망란이이자 한량 양녕대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1394년 태종이 아직 왕위에 오르지 못했던 정한군 시절 군부인 민씨와의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죠.
태종과 원경왕후의 양녕대군에 대한 사랑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원래 그는 넷째였는데 위에 형들 3명이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고 그래서인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11세가 되던 해인 1404년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하지만 양녕대군은 별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요. 스승이던 개성군 이래에게 동생이던 효령대군, 충녕대군과 함께 수업을 들었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바깥 풍경이나 보며 딴 생각을 했다고 하죠. 또한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개성군과의 수업이 있던 날 개 짖는 신용을 하면서 미친 척을 했는데 개성군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며 양녕대군을 잡고 정신 차리라 흔들었지만 계속 개 짖는 소리를 내며 물 것처럼 달려들었다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양녕을 잡고 정신 차리라며 흔드니 양녕대군은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린 듯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동궁 앞들에 새덫을 설치해 놓았는데 새가 덫에 걸리면 수업 중에도 바깥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개성군은 태종에게 양녕대군에 대한 모든 걸 보고했는데 태종은 양녕대군을 타이르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죠. 그는 점점 자라면서 사냥을 좋아하고 여자를 밝히며 술 먹고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태종은 공부를 게을리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양녕대군을 차마 때리지 못하고 세자궁에 내시이던 노분에게 곤장을 때린 적이 있는데 이에 노분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양녕대군에게 대체 소인이 누구 때문에 맞아야 합니까? 라고 버럭한 적도 있다고 하죠. 양녕대군은 광대들이나 쏘인배들, 기생들을 몰래 궁으로 데려와 술 마시고 노는 걸 좋아했는데요. 거기다가 구종수, 구종지, 구종유, 이 삼형제와 궁의 지피를 공급하던 관리인 진포, 악공 이호방, 이법화 등과 가장 친하게 어울려 놀았다고 하죠. 이들은 밤마다 궁의 담장을 넘고 세자궁에 들어가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추며 놀았습니다. 어쩔 때는 일반인 복장을 하고 구종수의 집에 가서 밤새 놀았는데 구씨 삼형제는 양녕대군에게 왕이 된 후에도 저희 형제들을 대우해 달라며 대놓고 청탁했다고 하죠. 또한 양녕대군의 여성 편력은 가히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인데요. 그가 17살 때 중국 사신을 위한 연회에서 우연히 만난 기생인 봉지련에게 첫눈에 반해 그녀를 궁에 불러들여 뜨밤을 보내기도 했고 평양기생 소행도 궁으로 불러들여 밤새 놀아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태종은 봉지련과 소행을 내쫓고 관련자들을 모조리 주포에 처벌했지만 아버지에게 삐진 양녕대군은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반항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정도는 태종도 봐줄 만한 정도였지만 훗날 매형인 이백강의 집에서 열린 종친연회에서 끼고 놀았던 기생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기생의 이름은 초궁장으로 양녕대군은 이 초궁장에게도 푹 빠져 몇 달간 뜨겁게 연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점은 바로 초궁장은 사실 상왕이자 큰아버지인 정종이 총애하던 기생이었던 것이죠. 이에 태종은 또다시 양녕대군을 불러 꾸짖었는데 양녕대군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큰아버지의 여자를 범한 폐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형 이백강에 첩이던 기생 7점생을 궁으로 데려오라 명한 적도 있는데 보다 못한 충녕대군이 형인 양녕대군에게 친척의 첩을 데려오면 어떠하느냐 라고 말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별다른 처벌은 없었고 태종에게 심한 꾸중만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양녕대군이 이귀수와 진포라는 소친씨에게 나에게 바칠 예쁜 여자 어디 없느냐? 라고 묻자 이귀수와 진포는 군기시 관리였던 방유신의 손녀를 추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양녕대군은 방유신의 집을 2번이나 찾아갔고 결국 그의 손녀를 강제로 겁탈하고 궁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 또한 태종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자 분노한 태종은 어린아이였던 이귀수와 진포만 차명에 처했다고 합니다. 양녕대군 때문에 어린아이 둘만 죽어나간 것이죠. 하지만 양녕대군이 폐쇄자 당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일은 바로 중추원 부사인 곽선의 첩, 어리를 범한 일입니다. 양녕대군과 늘 어울려 놀던 악공 이호방이 어느 날 양녕대군에게 곽선의 첩인 어리의 미모가 엄청 뛰어나답니다. 라고 일러준 것이죠. 그러자 양녕대군은 곧장 궁을 뛰쳐나와 곽선의 집으로 향했고 어리는 남편이 있는 몸이라며 양녕대군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겁을 주며 협박해 결국 궁으로 데려와 그녀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에 태종은 구씨 삼형제와 이호방을 차명에 처하고 어리를 궁에서 쫓아내면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어리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양녕대군은 그녀를 장인이던 김한로의 집에 숨겨두고 만남을 계속 이어나갔죠. 그러다 다시 궁으로 불러와 살도록 했는데
결국 어리는 양녕대군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이 어리를 궁 밖으로 내쫓자 태종에게 열받은 양녕대군은 아버지 태종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께서는 첩을 많이 두시면서 나는 왜 첩을 못 두게 하냐 라는 식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이에 태종은 세자를 폐위한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렇게 양녕대군은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을 유배 보내게 되었는데 세자 시절 쓰던 물품들을 모두 딸려 보냈고 그의 수발을 들 노비들과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돈도 많이 줬는데요. 이때 신하들은 어리를 참수하라고 태종에게 간했지만 모두 물리치고 양녕대군과 함께 보내주었죠. 하지만 어리는 훗날 양녕대군의 장인인 기말로의 첩과 양녕대군의 유모에게 구타당한 뒤 스스로 목을 메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폐세자가 된 이후에도 양녕대군의 기행은 끝을 몰랐는데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해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노비를 죽이기도 하고 여종을 쇠못으로 찌르기도 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종실록에 의하면 이해는 아비에게 애첩을 빼앗긴 뒤 심화병을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양녕대군이 아들 이해의 애첩을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며느리를 범해버린 것이죠. 그 이후로도 시도 때도 없이 유배지에서 몰래 도망쳐 기생을 끼고 놀기도 하고 온갖 악행과 기행을 저지르는 양녕대군이었지만 세종대왕은 양녕대군이 그런 짓을 한 게 하루 이틀이냐며 눈감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양녕대군이 사고 칠 때마다 세종은 다 용서해 주었고 형이 아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었다고 하죠.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과 세조 역시도 양녕대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려고 했으며 관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조가 수양대군이던 시절 계유정난을 일으키자 그는 수양대군의 편을 들어 조카인 안평대군을 죽이라고 했으며 세조 3년이던 1457년 10월에는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던 조카 금성대군 역시 종사를 위태롭게 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을 주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금성대군도 사사되었는데요. 금성대군이 사사됐다는 소식을 들은 단종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양녕대군은 온갖 악행에도 항상 자신을 돌봐주고 지켜주던 동생의 손자가 죽는데 일조한 셈이 되었죠. 어쨌든 그는 69살까지 천수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1462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양녕대군이 살면서 잘한 점은 딱 하나 있는데 기행을 저질러 동생 충녕대군이 왕이 되게 한 것이죠. 덕분에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탄생될 수 있었고 현재도 편히 쓰고 있는 이 한글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녕대군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는 현재까지 한자를 썼어야 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한편으로는 역사상 최고로 잘한 일을 한 인물이자 조선 최고의 개망난이이자 한량 양녕대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에는 수많은 비극적 인물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의경세자는 좀 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조의 장자로 태어나 첫 번째 왕위 계승자였던 그는 불과 2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며 비운의 왕세자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죠. 오늘은 왕이 되지 못한 비운의 세자, 의경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경세자는 1438년 9월 15일 아버지 수양대군과 어머니 정의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탄생은 왕실의 일반적인 관례를 깨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왕실 법도상 왕자의 부인은 출산을 하려면 궁 밖으로 나가야 했지만 세종과 소원왕후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정의왕후는 궁 안에서 의경세자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세종은 첫 손자인 의경세자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습니다. 손수 현동이라는 아명을 지어주고 직접 안고 다니며 다른 왕손들과는 다르게 대했다고 하죠. 의경세자의 이름은 처음에 숭이었다가 나중에 장으로 고쳤으며 자는 원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의경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죠. 의경세자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온 것은 1455년 그의 나이 18세 때였습니다. 아버지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으로부터 강제로 왕위를 넘겨받아 세조로 즉위하면서 의경세자는 왕세자로 책봉되었죠. 이때 그의 부인 한씨도 함께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세자로서의 의경세자는 학문을 좋아하고 성실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서연관을 불러 강론을 들었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 확실히 이해하려 했다고 하죠. 또한 세조가 병지는 우리 가업이니 알지 않으면 안 된다며 준 병법서들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경세자의 세자 시절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죠. 세자에 책봉된 지 2년 4개월 만인 1457년 9월 2일 그는 불과 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경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실록에는 구체적인 병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잔병치레가 잦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죽기 전 얼마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고 21명의 승려가 경회로에서 그의 병 치유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는 기록도 있죠. 한편 야사에서는 의경세자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 원혼에 시달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데요. 의경세자는 오히려 단종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의경세자는 한창일 젊은 나이에 요절해버리면서 세조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죽음을 매우 애통해했고 직접 여러 차례 묘자리를 찾아다니며 슬픔을 달랬다고 하죠. 실록과 여러 기록을 봤을 때 의경세자는 준수한 외모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체격이 준수하고 숙성하며 용모가 단아했다고 전해지죠. 또한 온양 공경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해설을 잘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경세자의 학구열은 대단했었다고 하죠. 그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려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간이대에 올라가 천체를 관찰하며 검증했다고 하죠. 그리고 의경세자와 세조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조는 아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직접 사부와 빈객, 서연관을 선임하여 가르쳤습니다. 또한 세조는 의경세자에게 병법을 가르치며 훗날 왕위에 오르게 되면 왕가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랐죠. 세조의 의경세자에 대한 사랑은 그의 병환 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세조는 의경세자가 병들었을 때 자신의 옛 집으로 보내 치료하게 했고 직접 거처를 옮겨 아들을 돌봐주기까지 했죠. 이는 당시 조선시대 임금으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의경세자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는데요. 실록에는 시종한 여러 신하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알던 모든 사람이 슬퍼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명나라에서 온 사신들도 의경세자의 의관과 예법의 자상함을 칭찬했다고 하죠. 그의 인품과 학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성종 때 그를 추존하는 과정에서 신하들은 그의 덕망과 학식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것이 그가 왕으로 추존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죠. 의경세자의 죽음 이후 그의 부인인 한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이던 의경세자가 죽어서 궁을 나와야 했지만 세조와 정의왕후의 배려로 정빈궁이라는 별도의 거처를 받았죠. 인수대비는 궁 밖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왕실의 주요 행사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학식이 상당히 높았고 시아버지 세조와 함께 불경을 번역하는 작업에도 참여했을 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인이었죠. 이러한 그녀의 능력과 영향력은 후에 아들 성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의경세자는 생전에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요. 장남 월산대군, 차남 자을산군, 그리고 명숙공주입니다. 의경세자의 요절로 왕위 계승권은 동생인 예종에게 넘어갔지만 이는 오래가지 않았죠. 형 의경세자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예종이 재위 2년 만에 사망하자 당시 13세였던 의경세자의 차남 자을산군이 성종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는 정의왕후의 결정과 인수대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였죠. 결국 성종의 즉위로 의경세자의 혈통이 다시 왕통을 잇게 되었고 훗날 의경세자를 추존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경세자의 추존은 아들 성종이 즉위한 후에 이루어졌는데요. 1470년에 의경왕으로 추존되었으며 1475년에는 의경대왕으로 다시 추존되었죠. 최종적으로는 회관선숙공연 옴문의경대왕이라는 긴 시호를 받았고 묘호는 덕종으로 정해졌습니다. 의경세자의 추존은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되지 못하고 죽은 세자가 임금으로 추존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왕족에 대한 예우를 넘어 왕조의 정통성과 연속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죠. 비록 의경세자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의 영향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경세자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이후 동생인 예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의 후손들 역시 왕위 계승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운명의 아이러니로 인해 예종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의경세자의 아들 자을산군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비록 동생 예종의 직계는 끊기게 되었지만 예종 이후의 왕들은 모두 의경세자의 직계 후손이 되었습니다. 세조와 함께 의경세자는 조선 왕조의 중시조가 되었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의경세자나 소현세자, 효명세자 등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세자들이 만약 왕위에 올랐다면 과연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본인은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후손들이 조선의 왕조를 이끌게 되었던 의경세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반정으로 인해 왕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져 실록에도 왕으로 기록되지 않은 두 임금이 있었죠. 그들은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이들에게도 아들은 있었고 세자도 있었는데요. 연산군의 세자는 바로 폐세자 이황이고 광해군의 세자는 폐세자 이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 한 번 잘못 만나서 이른 나이에 일찍 요절했는데요.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연산군의 아들인 이황은 연산군과 폐비 신씨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는 왕자들을 궁 밖에서 키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황은 어린 시절부터 궁 밖에서 지냈는데요.
연산군은 어릴 적 어머니였던 패비 윤 씨가 사사된 후 성종의 친형이던 월산대군의 부인 박 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연산군은 폭정을 일삼을 때도 박 씨는 굉장히 후하게 대했었죠. 그런 좋은 기억이 남아있어서인지 아들인 이황도 이 승평부대 부인 박 씨에게 양육을 맡겼습니다. 이후 1502년 5살이 되자 세자가 되었으며 어릴 적부터 남달라 할아버지 성종의 기상과 풍모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또한 그는 어릴 적부터 성품이 어질고 차분하며 총명했기 때문에 많은 신하들은 세자가 다음 왕이 될 때까지만 버티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황은 공부도 좋아해서 연산군의 폭정에 고생하던 신하들의 기대를 한몸에 다 받고 있었죠. 야사에 따르면 중종 반정을 기획하고 있던 박원종이 중전이던 신씨의 오빠인 신수군에게 반정 참여 여부를 물으니 신수군은 세자가 총명하니 조금만 더 참고 세자에게 기대를 걸어봅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정세명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여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 결혼이 성립되었다는 예식인 납진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식을 하기 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식 세자빈까지는 되지 않았고 그녀는 훗날 강희신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연산군은 왕위에서 폐위되었고 세자였던 이황도 폐세자 되었으며 아버지 연산군은 강화도로 자신은 강원도 정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죠. 그때 이황의 나이는 고작 10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강화도와 교동도는 왕과 왕족의 유배지로 안성맞춤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양과 가까워 감시하기가 쉬웠고 섬이다 보니 격리하기도 편했기 때문이죠. 연산군은 훗날 여기서 역질에 걸려 죽게 됩니다. 어쨌든 연산군 다음 왕이 된 중종은 조카였던 폐세자 이황의 처분을 유배 정도로 끝내고 목숨은 살려주려 했지만 반정공신들은 폐주 연산군의 아들들을 살려두면 위험하다며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중종은 조카들이 모두 어리고 힘도 없으니 차마 죽이지 못하겠다며 대신들의 주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끝 모르는 대신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결국 조카였던 이황을 비롯해 연산군의 아들들을 모조리 죽이게 됩니다. 폐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과 이돈수 등은 모두 유배 갔다가 대신들의 강요에 의해 사사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싸움에 휘말려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중종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조카들을 안타깝게 여겨 장례라도 성대하게 치러주려고 했지만 반정 공신들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신하들은 그들에게 후한 대우를 해줄 필요 없다고 말하며 정해주고 싶으면 관이나 하나 내려주라고 했죠. 이 일로 중종은 박원종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고 훗날 박원종이 죽고 난 뒤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박운이 벼슬을 청탁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를 외지로 유배를 보내버렸는데 대신들이 공신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선처해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하여 박운은 결국 유배지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왕이었지만 해출되어 자신도 쫓겨난 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왕세자가 또 있었으니 그는 바로 폐세자 이지이죠. 이지는 광해군의 장남으로 159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 광해군이 왕으로 즉위한 뒤에 세자가 되었죠. 하지만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폐세자 되어 아버지 광해군과 아내였던 세자빈 박씨와 함께 교동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인조가 광해군과 폐세자의 지를 죽이지는 않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들의 유배지에 거처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로 담을 친 뒤 그 안에서만 살게 하는 위리안치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게 감시를 받으며 감금되어 살다가 이괄이난과 병자호란 등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이 다시 왕이 될 것을 염려한 인조는 광해군만 제주도로 유배지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이지는 세자빈과 함께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다행히 여종이 발견해 살아나게 되었죠. 이후 그는 가위와 인두를 이용해 땅굴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이지가 직접 땅굴을 파고 세자빈 박씨는 흙을 자루에 담아 방으로 퍼날랐는데 둘이서 그렇게 26일간 파낸 땅굴의 길이가 약 21m 길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늦은 밤 땅굴을 통해 유배지에서 빠져나온 이지는 미리 사람을 통해 준비해 놓았던 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그렇게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고작 3일 만에 병사들에 의해 다시 붙잡히고 말았죠. 세자빈 박씨는 남편 이지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죄인인 이지가 유배지를 이탈해 도망갔다가 잡혔다는 소식에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영의정이던 이원익과 인열왕후는 이지를 죽여선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지만 눈 돌아간 임목대비는 삼사와 논의를 거쳐 이지에게 자결하라는 명을 내리기로 결정했죠.
인목대비가 완전 눈돌아가서 폐세자 이지를 죽여야 한다고 강경하게 나온 이유는 사실 그녀의 아들인 영창대군이 광해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도 죽었으며 어머니는 제주관하의 노비가 되는 등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 나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광해군의 아들인 이지를 가만히 둘 순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금부 도사는 이지를 찾아가 자결을 하라는 명을 전했고 이지는 목욕을 하고 의관을 정비한 뒤 손톱과 발톱을 깎으려 했지만 의금부 도사가 허락하지 않자 나중에 죽은 후에 깎아달라는 말을 남긴 채 방에 들어가 스스로 목을 매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현재 폐세자 이지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렇게 왕이었지만 패출된 아버지들 때문에 자식인 이황, 이지 역시도 불행한 삶을 살다 젊은 나이에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가 폭군이었다는 죄 말고는 그들에게 별다른 죄는 없었을 것인데요. 다만 승자의 기록인 역사에 패자가 되어버린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시대 폭군으로 일컬어지던 연산군과 광해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폐세자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황과 이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500년 조선왕조의 인물 중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뽑으라면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인물이 문종과 소현세자입니다. 그나마 문종은 세자일 때 왕을 대신해 나랏일을 돌보던 대리청정 시절과 왕으로 즉위했던 시절을 합치면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라도 있었지만 소현세자는 채 왕이 되기도 전에 사망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인물이죠. 소현세자는 1612년 인조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인조가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되면서 소현세자의 신분도 평범한 종친 집안의 맏아들에서 왕세자로 바뀌게 되죠. 인조는 당대의 뛰어난 인재들을 세자의 스승으로 뽑아 세자를 교육했고 소현세자도 성군이 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조와 소현세자의 관계는 무척 좋았다고 하죠. 14살에 세자가 되고 2년 후인 1627년에 정묘호란이 발발했는데요.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인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화도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둘로 쪼개서 소현세자에게 맡겼는데 조정에서 논의한 결과 세자의 행선지는 전라도로 정해졌고 소현세자는 전주까지 내려가서 분조를 만들게 되죠. 그런데 소현세자는 불과 16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로 위기의 상황을 맞아 실로 한나라의 왕자다운 기품을 보여줍니다.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민심을 잘 다독거려줬으며 지방관리들에게는 전쟁 중이니 함부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지 말 것을 지시하죠. 인조실록에 의하면 하루는 소현세자가 진흙투성이가 된 길 위를 말을 타고 가다가 자신이 타고 가는 말이 잘 걸을 수 있도록 볏짚을 길가에 깔아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세자는 이 볏짚은 전쟁통에 말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식량인데 내 말발굽에 진흙이 묻고 내 옷에 진흙이 좀 튀면 어떠하다고 이 귀한 군수품을 나를 위해 쓴단 말이냐 헤프게 쓰지 말고 말을 먹이는 데 써라 라고 합니다. 또 백성들이 힘드니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 농사짓는 소를 함부로 잡지 말라는 명을 내리죠. 이러한 세자의 덕은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정묘호약이 체결된 후 소현세자가 도성으로 돌아오자 도성의 백성들이 소현세자를 굉장히 반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9년 후인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발합니다. 이번에는 분조를 이룰 틈도 없이 소현세자는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에 갇히게 됩니다.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한 청군은 빨리 성에서 나와 항복하라고 인조를 다그쳤는데요. 성 밖으로 나가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될까봐 두려웠던 인조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소현세자는 그런 인조를 대신해 자신이 적진으로 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버지 대신 굴욕을 감당하겠다는 효심이었죠. 하지만 청은 소현세자의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1월 30일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는데요. 인조는 협정을 맺는 자리에서 자신이 심양으로 끌려가기 싫은 마음에 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부부를 전부 다 볼모로 보낸다는 조건을 승낙합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조선이 자신들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인지를 잡은 셈이죠. 인조에게도 아버지로서의 미안한 마음은 남아있었는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심양까지 끌려갈 때 궁궐을 나와서 서울음까지 배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소현세자를 끌고 가던 인물인 도르곤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심양까지 가는 길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소현세자 일행은 1637년 4월 심양에 도착했는데요. 청나라에서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머물 수 있도록 심양관이라는 건물을 하나 내줬습니다. 청나라는 소현세자에게 조선과 자신들을 잇는 창구 역할을 맡기려 했는데요. 조선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두 나라 간에 해결할 문제가 생기면 심양관을 통해 조선에 전달하려고 했죠. 그래서 청나라는 소현세자를 정책회의나 연회 자리에 정기적으로 참석시켰고 황제의 동생인 도르곤을 비롯해
고위 관료들까지 소현세자와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회의에 참석한 소현세자에게 외교적 현안, 특히 명나라와의 문제에 대한 것을 따져 물어보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세자는 마치 외교 훈련이라도 받은 듯이 능숙하게 답변해서 많은 청나라인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소현세자는 청나라인들이 자신을 핍박하고 시비를 걸어도 결코 화를 내지 않고 기가 죽지도 않은 채 당당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청나라 왕자들과 대신들이 세자에게 감히 무례하게 대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와 왕자들 고위 관료들 모두가 소현세자를 존중하고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현세자 또한 적극적으로 청나라의 고관들과 접촉하면서 친분을 쌓으며 인맥을 만들어 나갔고, 그들로부터 얻은 고급 정보를 몰래 인조에게 알려줘서 조선이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도 했죠. 횡해 사건 때는 도로곤 등을 찾아가 청나라에 끌려온 수많은 조선인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횡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조선에게 지원군을 요청했는데요. 조선에서는 조총과 활로 무장한 병사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겠다며 공포탄과 화살촉을 뺀 화살을 날리면서 태업을 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청나라를 도우러 왔으면서 명나라군의 식량을 제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후 명나라의 병부상서가 청나라에 항복하면서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났죠. 이것을 횡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당시 평양감사를 비롯한 조선의 관료들이 청나라에 끌려와서 죽을 위기에 처했고, 이때 이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바로 소현세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현세자는 세자빈 강씨의 권유로 심양관 근처에 농장을 만들고 청나라에 있던 조선인 포로들을 사서 그 농장에서 일하게 했는데요. 병자호란 때 수많은 조선인들이 청나라 땅에 끌려가서 노예로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힘들게 모은 돈으로 조선인 포로들을 사서 그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준 후 함께 농사를 짓고 살자고 제의한 것이죠. 당시 세자를 따라갔던 시강원 관리들은 성리학을 공부해야 할 세자가 농업과 상업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며 말렸지만 세자는 성리학, 우리 조선이 성리학에만 전념하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된 게 아니었던가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여기서 수확한 곡물로 청나라 상인들과 물물거래를 하다 보니 심양관이 마치 시장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현세자는 상업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조선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들과 심양의 땅에서 생산한 농작물로 청나라 왕자들과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거래를 하다 보니 소현세자와 세자빈은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죠. 소현세자의 뛰어난 능력을 본 청나라 관료들에게서 사사건건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인조 대신 소현세자를 조선의 왕으로 앉히면 우리와 조선 모두에게 이익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식은 인조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어느 순간부터 성리학이 아닌 농업과 상업에 열중하는 장남을 못마땅해 하던 인조는 그때부터 소현세자를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정치적 라이벌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빈의 아버지 강석기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세자빈의 어머니마저 병에 걸려 몸져 누워 있었기에 소현세자는 부인이 아버지를 잃고 성묘 한 번 가지 못했는데 어머니마저 아프시다고 하니 조선에 가고 싶다고 청나라에 부탁해서 일시적으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인조가 어마어마한 꼬장을 부리는데요. 세자빈 강씨가 자기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신하들이 이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또한 청나라에서는 세자빈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해서 보내준 것인데 이를 막으면 청나라에서도 의심을 하지 않겠느냐라며 항의했지만 인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끝까지 성묘를 가지 못하게 하죠. 심지어 세자빈이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마저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이제 인조에게 소현세자는 효성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경쟁자이자 정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세자빈 강씨는 한양까지 와서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묘 한 번 못하고 병든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한 채 다시 심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1644년 4월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 반란군에 의해 명이 멸망했는데요. 당시 명나라 장수 오삼계는 반란군을 막기 위해 청의 원조를 요청합니다. 청나라는 도르곤을 대장으로 삼아 병사들을 파견했는데 소현세자도 이들과 함께 출전하게 되죠. 심양에서 북경까지 소현세자의 종군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물과 식량이 부족한 데다 막사지척에 포탄이 떨어지는 아찔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고난 끝에 청군은 이자성을 몰아냈고 청은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으로 옮깁니다. 소현세자는 그렇게 역사가 바뀌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죠. 그는 조선에서 그토록 섬기던 명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조선이 야만인들의 나라라고 무시했던 청나라가 강력한 힘과 발전된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죠. 소현세자는 북경에 머무는 동안 독일인 예수의 선교사 아담샤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흥천감이라는 천문 관측기구의 총책임자 자리를 맡고 있었으며 북경의 동천주당이라는 굉장히 크고 예쁜 교회를 짓기도 했죠.
아담샬은 소현세자에게 로마 가톨릭과 각종 서양 문물이 담긴 책들을 선물로 줬는데요. 세자는 서양의 선진 문물에 감탄하며 조선에도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고 싶어 했죠. 실제로 아담샬이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소현세자가 아담샬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러한 내용이 모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례받은 천주교 신자를 조선에 보내고 싶다는 아담샬의 제의에도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생전 처음 보는 천주교와 서학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청은 북경을 접수하자 소현세자를 귀국시켰고 그는 9년간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인조는 영구 귀국한 아들을 전혀 반기지 않았는데요. 신하들이 세자에게 예를 올리겠다는 요청도 거부했죠. 안타깝게도 9년간의 타지 생활로 인해 극도로 쇠약해진 소현세자는 조선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렸는데요. 한때 소현세자가 독살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승정원 일기의 기록으로 봤을 때는 폐렴에 가까운 증세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역사에 만약을 붙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만약 소현세자가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면 조선은 어쩌면 청나라와 일본보다 더 빨리 문호를 개방하고 강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어쩌면 조선의 역사를 바꿨을지도 모를 소현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1728년 11월 용조의 외아들이었던 효장세자가 갑자기 병들어 쓰러지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불과 1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죽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사랑했던 아들이자 후계자를 잃은 영조의 비통한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자식을 잃고 애절하게 통곡을 한 영조를 본 신하들까지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쳤을 정도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2년 뒤인 1730년 3월 온 조정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효장세자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이유가 드러났던 것이죠. 이에 눈뒤집힌 영조는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등 온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난리가 났던 것일까요? 영조의 외아들인 효장세자의 이름은 이행입니다. 영조가 연인 군인 시절에 동궁전 나인이던 정빈이 씨를 사가로 불러 첩으로 삼았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효장세자였죠. 훗날 연인군이 왕세자가 되었을 때 어머니 정빈이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행은 고작 3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하면서 이행은 경희군에 봉해졌고 이후 7살이 되었을 때 왕세자로 채봉되었죠. 효장세자는 어린 나이임에도 매우 의젓한 모습을 보였고 아버지는 영조를 닮아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대했으며 심지가 굳고 효성 또한 지극한 영조에게는 완벽했던 아들이자 세자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훗날 왕이 될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 효장세자가 9살이 되자 영조는 성품이 온화하고 조신한 이조 참이 조문명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총명하고 흠잡을 곳 없는 아들과 착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728년 3월 이인좌 등 남인과 소론 강경파들은 밀폰군 이탄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다행히 영의정 이광자와 병조판서 오명항 등이 발빠르게 움직여 반란을 한 달여 만에 진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인좌의 날이 있고 나서부터 궁에는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었죠. 갑자기 화순옹주가 홍진과 함께 하여 증세로 병들어 알아눕게 되는가 하면 그해 11월이 되자 효장세자 또한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몸져 눕더니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안 가서 10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던 영조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슬픔에 가득 차있던 영조는 죽은 왕세자의 시호를 효장으로 정했고 아들을 가슴에 묻게 되었습니다. 효장세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세자빈 조씨 또한 큰 충격을 받았죠. 단 한 번의 합방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14세의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후로 그녀는 죽을 때까지 영조의 병수발을 대면서 홀로 살아야 했고 이를 불쌍히 여긴 영조가 현빈조 씨에게는 정말 잘 대해주었다고 하죠. 그렇게 효장세자가 죽고 2년이 지난 1730년 3월 영조는 국내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어느 정각 아래에 뭔가를 묻어놓은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곳을 파보니 뼈조각 등 온갖 흉물스러운 물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영조는 즉시 을금부에 조사를 명했죠.
있죠. 이 흉물들을 묻어놓은 곳은 바로 매용이라고 불리는 저주행위로, 매용이란 왕과 세자 등 왕실의 가족들의 정각 아래나 일정한 장소에 흉한 물건을 묻어놓고 그들이 병들게 하거나 죽기를 바라는 저주의 일종이었습니다. 또한 화용은 이 저주물들을 왕실 가족에게 몰래 먹여 독살하라는 것을 말했죠. 일본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왔고 고강도의 추국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2년 전에 일어난 2인자의 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소론과 남인 세력이 영조와 세자를 해코지하려던 지심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짓을 한 목적은 오로지 소론과 남인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조와 노론 세력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어린 세자와 옹주들이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런 엽기적인 일을 실행했던 사람은 소론의 지시를 받은 박순정, 김순애 등의 궁녀들이었는데요. 과부였던 이 세정이 여러 무덤이나 길가에 거적으로 말아놓은 시체 혹은 불에 탄 사람의 해골 등에서 뼈조각을 채취했고 가선대보 박도창은 이 뼈조각과 흉물들을 국내의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종 하복락을 국내로 들여보내 궁녀들에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궁녀들은 모진 고문 끝에 사람의 뼈가루를 창경곡의 양화당, 동궁, 빈궁의 처소 아래에 묻었다는 것을 실토했고 심지어 그 흉물들을 갈아 음식에 타서 효장세자와 4명의 옹주들에게 먹였다고 자백했죠. 또한 한 궁녀는 영조의 처소 부근의 땅을 시칼로 판 뒤 저조의 말을 읊으면서 인고를 묻었다는 자백도 했습니다. 심지어 매용과 화용을 직접 실행했던 궁녀 박순정은 효장세자가 2살 때부터 7살 때까지 보살폈던 세자의 최측근 궁녀였으며 효장세자의 몸이 안 좋아지자 요양을 떠났을 때도 같이 가서 계속 인고를 갈아 세자에게 먹이며 해코지를 한 것이었죠. 식사 때마다 그런 비위생적인 흉물들을 먹였던 효장세자는 짧은 시간에 몹시 위독한 상태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영조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죠.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아들이자 세자의 죽음이 흉물을 먹어 독사했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조정은 피바람이 불게 되었죠. 주모자였던 박순정과 이세정 그리고 그들을 도와줬던 궁녀들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모조리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론과 남인의 수많은 사람들도 을금부로 잡혀와 고문을 받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사형을 당하기도 했죠. 그럴 때 한참 매용, 화용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가운데 또 한 번 영조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9살밖에 안 된 어린 환관 최필홍 등 여러 명이 한밤중에 궁궐의 담을 넘어 나갔다가 체포된 것이었죠. 매용 화용 사건 때문에 부쩍 의심이 많아진 영조는 이 또한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들을 엄중히 신문하라 명했습니다. 그들은 불에 달군 쇠붙이를 몸에 지지는 고문인 낙형을 견디지 못하고 남이 있던 박재창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들의 자백에 의하면 박재창이 노비들을 권례에 잠입시켜 미리 준비해놓은 화약을 터뜨려 궁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틈타 자객을 보내 영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이었죠. 매용 화용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인이 일으키려 한 또 다른 영모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두 영모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1년 6개월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상궁, 궁녀, 내시 등과 소론, 남인 등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200명이 넘어 모두 처형당해서 죽거나 또는 고문당하다 죽게 되었죠. 한편으로 영조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반대 세력들을 일순간에 제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남인과 소론은 완전히 폭망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재기불능 상태까지 되었고 이로써 노론의 일방적인 독주 체제가 전개되었죠. 그놈의 권력이 대체 뭔지 그것을 잡기 위해 어린 세자와 옹주들에게 무덤에서 파온 썩은 뼈가루를 먹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조선시대 최악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조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기행을 일삼다가 끝내 뒤주에 갇혀 죽은 조선의 왕세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세자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죠. 사도세자가 정신병이 심해진 이후로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미쳐버린 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계속된 아버지 영조의 학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4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20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는 영조가 처다들인 효장세자를 잃고 7년간 다른 아들이 없었던 상태에서 어렵게 얻은 늦둥이였는데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절에는 영조도 그를 무척이나 총애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사도세자는 태어난 후 돌이 되자마자 왕세자에 책봉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죠. 사도세자는 왕세자가 되면서 영조의 명에 따라 생모 영빈이 씨와 떨어져 동궁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사도세자의 시중을 드는 궁인들은 세자의 생모가 출신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그를 헐뜯으며 업신여겼고
세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계속해서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던 영조는 학문과 예법에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서 아들인 사도세자도 완벽한 왕으로 만들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가 4살이 되고부터 사사건건 구박을 하기 시작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세자에게 망신 주기를 반복했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사도세자가 무슨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이며 질책을 했는데요. 하루는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한 문제와 한 무제 중에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사도세자가 한 문제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영조는 이는 나를 속이는 답변이다. 너는 분명 무제가 훌륭하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어째서 문제가 낫다고 하느냐라며 말 같지도 않은 것까지 다 트집 잡아 세자를 괴롭혔죠. 날씨가 좋지 않은 날이면 사도세자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질책을 했기 때문에 9살의 사도세자는 하루 중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오늘 날씨가 어떤지부터 먼저 물어보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정성황후 서씨의 병이 깊어지자 병수발을 들러온 세자가 정성황후 서씨가 피를 토한 그릇을 붙들고 통곡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갑자기 영조가 들어왔는데 사도세자는 아버지가 온 것을 보자마자 울던 것도 그치고 겁에 질려 방구석에 웅크린 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영조가 어린 아들을 얼마나 정서적으로 학대했는지 보여주는 일화죠. 영조는 자신이 왕권에 욕심이 없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자주 선의쇼를 벌이곤 했는데 이때마다 애꿎은 고생을 한 게 사도세자였는데요. 영조는 사실 왕권을 남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신하들의 길을 누르기 위해 선의쇼를 벌였고 그때마다 사도세자는 바닥에 엎드려 명을 거두어 달라고 빌어야만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15살 되던 해에도 영조는 선의쇼를 벌였고 사도세자와 신하가 반대하자 그럼 선의가 아닌 대리청정이라도 하라는 명을 내려 사도세자는 강제로 대리청정을 하게 되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면서 나는 앉아서 지켜보기만 할 테니 세자 너는 신하들 의견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네가 판단한 후 결정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세자가 결정을 내리면 네 말도 맞으나 애초에 그것은 내가 시작했던 정책인데 왜 네 멋대로 고치려고 해? 먼저 나에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라고 꾸짖으며 영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처리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사도세자가 일을 처리하기 전 영조에게 먼저 보고를 올리고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구하면 이번에는 그런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 못하고 물어본다고 구박을 했죠. 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도세자는 눈물을 흘리다 혼절의 궁인들에게 실려나가는 일이 잦았고 신하들이 보다 못해 세자를 그만 좀 구박하라고 영조에게 항의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1755년 11월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가 병이 들어 앓아눕자 사도세자는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병문안을 갔는데요. 그곳에는 자신의 친동생인 화완옹주도 있었죠. 영조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 화완옹주가 자기가 가장 증오하는 아들 사도세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화를 냅니다. 영조는 당장 나가라라고 호통을 치며 길길이 날뛰었고 친동생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날벼락을 맞은 사도세자는 창문과 담벼락을 넘어 허겁지겁 자신의 처소로 달아나야만 했는데요. 울분이 폭발한 사도세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대접을 받으니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라며 약을 먹고 자살하겠다며 울부짖었고 주변 사람들이 말린 끝에 겨우 진정됐습니다. 영조는 강박증이 극도로 심한 성격이라 자기가 보기 싫은 걸 보면 눈을 씻고 듣기 싫은 걸 들으면 귀를 씻는 버릇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밥은 먹었느냐라고 묻고 사도세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사도세자가 보는 앞에서 귀를 씻었습니다. 영조의 자식들 중 사도세자만큼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던 화여봉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미움받는 사도세자와 화여봉주는 서로 우리 남매는 아버님 귀 씻을 물이라며 위로를 주고받았다고 하네요. 결국 불안 증세가 심해진 사도세자는 동궁전에도 잊지 못하고 낙선당의 음식을 만드는 곳인 밭소주방에 자주 있었습니다. 그곳이 구석지고 조용해서 마음에 든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곳에마저 영조가 갑자기 나타나 자고 있던 사도세자에게 술을 마신 사실을 자백하라고 하는데요. 당시 영조는 금주령을 내려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자다 깬 사도세자의 몰골을 보고 술을 먹었다고 단정한 것입니다. 옆에 있던 상궁이 사도세자의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영조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자를 꾸짖었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조가 나간 뒤에 그곳에 있던 궁인 한 명이 촛대를 쓰러뜨려 낙선당에 불이 나게 되는데요. 이에 영조는 자신이 꾸짖은 일로 사도세자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며 세자를 신하들 앞에 세워놓고 크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해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며 낙선당 우물에 몸을 던졌는데요. 급히 신하와 궁인들이 몰려들어 세자를 건져내서 간신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760년 여름에는 온 나라의 가뭄이 심했는데 영조는 이것 역시 모두 다 세자 때문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하죠. 덕분에 사도세자는 좁거나 어두운데 혼자 있으면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옷 입기조차 어려워하는 강박증에 걸렸습니다.
옷을 입으면 영조에게 가서 질책을 들어야 하니 아예 옷 입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계속되는 영조의 학대에 극도로 정신병이 심각해진 사도세자는 수많은 궁녀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많은 내시와 나인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결국 1762년 분노한 영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 갇히게 되고 8일 만에 한많은 삶을 마감하게 되죠. 하지만 영조의 사도세자에 대한 울대는 죽어서까지 이어졌는데요. 영조는 사도세자의 장례 절차를 왕자의 격에 맞춰 진행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세자의 장례에 신하들이 상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세자의 아들인 세손 부부는 입관하기 전까지 사도세자의 시신을 보지 못하게 했으며 발인하는 날에는 세손이 대궐 문 밖에서 아버지를 위해 곡하고 연결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죠. 영조는 사도세자가 죽은 지 2달 후에 그의 행적을 기록한 묘지문을 직접 썼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예로부터 많은 폭군들이 있었지만 세자 시절부터 이런 폐악질을 부린 사람은 오직 너뿐이었으니 너를 뒤주에 가둬 죽였다고 나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자식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한 내용이었죠. 사도세자가 죄 없는 피해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며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하지만 20년 가까이 아버지로부터 저런 학대를 수없이 받는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학대받으며 결국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남자, 사도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의소세손이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 뒤에는 조선 왕실의 희망이자 비극이 담겨 있는데요. 의소세손은 영조의 첫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장남으로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로 기대를 받았었죠. 그는 정조의 친형이었으며 마냥 요절하지 않았다면 정조 대신 조선의 왕위에 올랐을 인물입니다. 의소세손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의 존재는 조선 왕실의 역학과 영조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하죠. 1750년 8월 27일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서 의소세손이 태어났습니다. 당시 영조의 나이는 57세로 조선시대의 좋은 풍습을 고려하면 다소 늦은 나이에 첫 손자를 본 셈이었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영조는 손자의 탄생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영조가 가장 아끼던 둘째 딸 화평옹주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의소세손이 태어난 때가 마침 화평옹주의 3년상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렸던 것이죠. 영조는 화평옹주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고 이 슬픔이 첫 손자 탄생의 기쁨까지 압도했던 것 같습니다. 영조실록에는 화평옹주 사망 당시 영조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평옹주는 임금의 둘째 딸로 영빈 이씨의 소생인데 임금이 매우 사랑했다. 옹주가 죽자 임금이 매우 슬퍼했으며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신하들의 만류에도 앉아서 밤을 새웠다. 라는 구절이죠. 해경궁 홍씨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은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두려움마저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조가 사도세자에게나 해경궁 홍씨에게 축하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러한 영조의 태도는 사도세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평옹주가 생전에 동생인 사도세자를 많이 챙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부재는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의 간극을 더 벌리는 결과를 낳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의소세손에 대한 영조의 태도가 극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영조가 의소세손의 몸에서 특별한 표식을 발견한 것인데요. 의소세손의 어깨엔 푸른 점이, 배에는 붉은 점이 있었는데 이것이 화평옹주의 몸에 있던 점과 같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조는 이를 보고 의소세손이 화평옹주의 환생이라고 여겼고 그때부터 의소세손을 특별히 아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영조가 갑자기 의소세손을 극진히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영조의 태도 변화는 매우 극적이었죠. 영조는 의소세손이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세손의 스승을 종일품 관리 중에서 선발하라고 명령했고 8개월 만에 왕세손으로 책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전례 없이 빠른 조치였죠. 그러나 영조의 기대와 사랑을 한몸에 받던 의소세손의 삶은 불운하게도 너무나 짧았습니다. 1752년 3월 4일 의소세손은 불과 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기록을 보면 유모의 부적절한 양육 방식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보모된 자가 외람되게도 술을 마시고 고기 반찬을 먹으며 아이를 흔드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유모된 지가 오래되어 쉽사리 바꾼다면 어린 세손이 놀랄까 염려스럽다. 놀랍게도 의소세손을 돌보던 유모가 술을 마시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거나 아이를 심하게 흔드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죠. 특히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양육 방식이 의소세손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조와 사도세자는 처음으로 본 손자가 허무하게 요절하자 그 충격이 너무나 컸었는지 유모를 심하게 추궁하기는 싫다며 사실상 자포자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그만큼 의소세손의 죽음은 영조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영조는 직접 의소세손의 묘지문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에서 영조의 비통함을 엿볼 수 있죠.
오직 너 세손아, 내가 너를 안았을 때 하늘이 이 나라를 도운 것으로 생각하였다. 무슨 일로 국군이 침체의 운수를 당하여 내 손자를 죽게 하였더란 말인가. 처음에는 예사로운 질병으로 여겨 저절로 좋아지려니 했는데 훌륭한 자질이 갑자기 거두어 마침내 아득한 곳으로 가버릴 줄 뒤에 알았으리. 아, 슬프도다. 라는 내용의 묘지문이었죠. 3살배기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의소세손의 죽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경궁 홍씨는 다시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해 9월 훗날 정조가 되는 아들을 낳았죠. 그렇게 정조의 탄생은 영조와 왕실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영조의 마음속에서 의소세손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조실록에는 영조가 종종 꿈에서 의소세손을 보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의소세손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죠. 의소세손의 짧은 생애는 조선 왕실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존재는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 그리고 정조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쳤죠. 첫째, 영조는 손자 의소세손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했는데 이는 훗날 정조에 대한 영조의 각별한 애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조가 왕위를 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둘째, 의소세손의 죽음은 영조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이는 영조의 성격과 통치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죠. 특히 사도세자와의 관계에서 영조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셋째, 의소세손의 존재는 조선 왕실의 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의소세손이 살아남았다면 조선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텐데요. 정조가 아닌 의소세손이 왕위를 계승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조선 후기의 정치와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넷째, 의소세손의 사례는 조선시대 왕실의 육아 방식과 그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유모의 부적절한 양육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당시 왕실의 육아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죠. 의소세손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그의 존재가 조선 왕실과 역사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의 만약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며 동시에 역사 속 인물들의 희로애락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하죠. 지금까지 영조가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줬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장남이었지만 안타깝게 잊혀진 조선의 왕세손, 의소세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정조의 장남인 문효세자는 5살이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만약 그가 살아남아서 다음 왕위에 올랐다면 그의 이복동생인 순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조선 후기 세도 정치가 시작되는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인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효세자는 정조 6년인 1782년인 9월 7일 새벽에 창덕궁 연화당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정조는 나이 30살이 다 되어가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왕비인 효의왕후는 불임인데다가 정조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간택후궁인 원빈홍 씨는 입궁한 지 1년 만에 죽었으며 두 번째 간택후궁인 화빈윤 씨는 상상임신을 한 탓에 첫 임신 소식이 들리고 30개월 후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중궁전 나인이었던 성덕임이 3번이나 임신을 한 끝에 드디어 아들을 낳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첫 아들을 얻은 정조는 크게 기뻐하며 성덕임을 정삼품 소용에 임명하려 했고 신하들도 9월에 영조와 정조가 태어났는데 이 달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것은 대단히 좋은 징조라며 기뻐했다고 하죠. 비록 문효세자가 장남이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조는 문효세자를 후계자로 삼을 생각이 없었는지 상상 임신한 지 20개월이 지난 화빈윤 씨가 아들을 낳기를 기다렸지만 신하들은 이미 윤 씨가 아들을 낳을 거란 기대를 버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윤 씨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남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하면 중종의 아들 복성군이나 선조의 아들 영창대군 때와 같은 혼란이 일어날까봐 소영성 씨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자는 의견이 퍼지고 있었죠. 결국 신하들의 의견을 이기지 못한 정조도 더 이상 화빈윤 씨에게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는 문효세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게 됩니다. 이때 영의정 서명선이 후계자가 된 문효세자의 어머니인 성덕임의 지위가 낮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는지 성덕임에게 소영보다 더 높은 지위를 내리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정조는 아직 성씨의 소영 책봉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태에서 또다시 직급을 올리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생각을 했는지 책봉이 이루어진 후에 얘기를 하자며 거절했죠. 하지만 원자의 생모인 그녀를 언제까지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면서 성덕임은 정삼품 소영이 된 지 2개월 만에 정일품 의빈으로 계급이 오르게 됩니다. 다만 그녀는 궁녀의 신분으로 왕의 승은을 입은 승은후궁이었기 때문에 화빈윤 씨와는 달리 일반 후궁의 신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문효세자의 나이가 3살이 되었고 이미 정조의 나이가 30대라는 사실에 초조해하던 신하들은 하루라도 빨리 왕세자 책봉을 해달라며 정조를 재촉했습니다. 원래 정조는 문효세자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려 했지만 워낙 신하들의 뜻이 확고한 데다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결국 신하들의 뜻대로 문효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하게 되죠. 그렇게 문효세자의 책봉식이 창덕궁 인정전에서 치러졌는데 당시 문효세자의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책봉식에 참석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효세자는 생후 22개월 만에 왕세자가 되었죠.
정조의 차남인 순조가 11살의 나이로 왕세자가 된 것에 비하면 훨씬 빨리 왕세자가 된 것인데요. 정조는 하나뿐인 아들을 끔찍이 아껴서 새로운 세자공인 중의당을 지어줄 정도였다고 하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무뇨세자의 어머니인 성덕인부터가 정조가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맺어진 여인이었는데 30이 넘은 나이에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의빈에게서 아들이 나왔으니 아마도 정조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무뇨세자를 얻은 순간이 아니었을까 짐작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0대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나인으로 궁에 들어온 성씨를 보고 첫눈에 반한 정조의 첫사랑은 15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마침내 그 사랑의 결실이 아들로 나타난 것이니까요. 이제 이대로만 흘러가면 무뇨세자는 아무 문제 없이 왕이 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1786년 4월부터 조선 전역에 유행병이 돌기 시작하며 비극이 시작되었죠. 결국 무뇨세자는 1786년 5월 11일 만 3살의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의빈성씨 또한 사망하게 되면서 정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4년의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만약 정조가 죽은 후 무뇨세자가 무사히 왕위에 올랐다면 수렴청정을 받지 않고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나이인 19세가 되었을 테죠. 그랬다면 그의 이복동생인 순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이후 안동 김씨로 대표되는 세도정치의 시기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탓에 무뇨세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왕이 된 후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조선의 멸망을 불러왔다는 세도 정치를 피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그가 왕이 된 조선이 더 나았을 거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죠. 어쩌면 조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몰랐던 무뇨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왕조들은 국왕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 왕이 사망하거나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기 힘든 상황이 오면 그의 후계자가 왕위에 올라 국정을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왕이 아닌 왕세자가 왕명을 받고 왕 대신 나랏일을 돌보는 대리청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효명세자 또한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에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죠. 효명세자의 본명은 이영으로 1809년 순조와 순원왕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국왕과 왕비 사이에서 낳은 장남이라는 뜻의 원자가 탄생한 것은 명성왕후가 숙종을 낳은 이후 150년 만의 일이었기 때문에 창덕궁 인정전에서 모든 신하들이 모여 원자의 탄생을 축하했다고 하죠. 순조 또한 크게 기뻐하며 백성들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줬다고 합니다. 효명세자는 1812년 왕세자의 정식 책봉되었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불과 만으로 3살이었다고 하네요. 효명세자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잘생긴 외모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부왕인 순조 또한 비록 자신은 안동 김씨들에게 눌려 지냈지만 자신의 아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많은 기대를 했다고 하죠. 그는 1817년 성균관에 입학했으며 1819년에는 풍양 조씨가문 조만영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였는데 이 세자빈이 훗날 고종대의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했던 신정왕후 조씨라고 합니다. 1827년 순조는 평소 자신의 몸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 치료를 받느라 나랏일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세자가 장성했고 평소 총명하고 영리한 모습을 보였으니 자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라며 대리청정을 지시하게 되죠. 조선시대에는 왕세자가 왕명을 받들어 공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보통 왕이 병들어 나랏일을 돌볼 수 없거나 나이가 많이 들어 오랜 시간 힘든 업무를 하기가 힘든 경우 또는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서 세자에게 자신의 일을 대신 시킬 때에 행해졌는데요. 순조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기자 신하들이 크게 기뻐하며 환영했을 정도로 당시 효명세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조선 역사에 대해 관심 있게 보시던 분들은 이 대목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 과거에는 왕이 세자에게 대리청정의 명을 내리면 신하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죠. 세종이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을 때도 어김없이 신하들이 반대하며 명을 걷어달라고 했는데 세종이 요즘 몸이 너무 아픈데 이렇게 계속 일하다 보면 니들 왕 과로사하게 생겼다라고 신하들에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야 간신히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숙종 시절에는 왕이 세자인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명하자 당시 경종을 폐세자하고 싶어 했던 노론에서는 세자를 쫓아낼 수 있는 트집이 생겼다며 좋아했지만 소론에서는 윤지환 등의 인물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도끼로 자신의 목을 쳐달라는 도끼 상소까지 올리며 대리청정을 반대하는 등 분위기가 매우 험악했었다고 하죠. 영조대에도 세손이었던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시키려 하자 세손의 반대파였던 홍인환과 정우겸 등의 대신들이 모조리 들고 일어나 결사반대하는 등 왕이 대리청정을 선언하면 신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조가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할 때는 남공철과 김재찬, 한영규 등 당시의 중신들이 하나같이 두 팔을 벌려 세자의 대리청정을 환영했고, 순조가 직접 내린 명령서가 담겨있는 비만기를 보고는 신들은 전하의 현명한 결단에 기뻐서 발을 구르고 춤추면서 앙달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라며 숙종의 결단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다고 하네요. 유일하게 효명세자만이 예전 조상들의 사례를 본받아 예의상 몇 차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랏일을 맡기는 대리청정이나 왕위를 넘겨주는 양위 등의 민감한 사안은 자칫하면 후계자가 왕에게 불충하다는 시선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심하면 영모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덥석 받아들여서는 큰일이 날 수 있었죠. 아무리 왕과 세자 그리고 신하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해도 자신이 권력에 큰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 한두 번은 거절하는 것이 당시의 미덕이자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왕의 경우는 대리청정이나 양위를 통해 신하들 또는 세자를 향한 충성심 테스트를 하거나 그들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순조는 대리청정으로 이런 장난질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효명세자에게 나랏일을 맡기고 싶어 했기 때문에 빠르게 대리청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순조는 당시 조선의 조정이 세도 정치를 거치며 안동 김씨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던 상황 속에서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김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 했죠. 이에 효명세자 또한 그 뜻을 받들어 세자빈의 친정인 풍양주씨와 다른 당파의 인물들을 중용했으며 2인 자인한 이후 축출된 소론계열 인물들까지 등용했습니다. 그는 20살도 안 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일처리로 뛰어난 판단력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죠.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맡기 전 순조가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에는 순조의 몸이 자주 아파서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관료들의 기강이 상당히 해이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관리들을 감시하고 부정부패를 감독해야 할 왕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의 여러 곳들이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한 이후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관리들의 파직, 탄핵, 유배, 해임 등의 처벌과 관직을 내리고 상을 줬다는 등의 기사가 쏟아진다고 하죠. 효명세자는 어느 고을의 수령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어김없이 그 관리에게 엄한 벌을 내렸고, 심지어 정승 같은 고위관직도 자신이 직접 임명하며 인사 문제도 다루는 등 단순한 왕의 대리가 아닌 실질적인 군주의 역할을 도맡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효명세자에게 기용된 인재 중 대표적 인물이 바로 실학자 박지원의 손자이자 개화파의 시조로 불리는 박규수라고 하죠. 부왕인 순조 또한 효명세자가 생각 이상으로 맡은 일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자를 지원하면서 힘을 실어줬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순조가 대리청정을 명했던 것도 딱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아들을 믿고 맡긴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 데다 안동 김씨들이 설치는 탓에 제대로 국정을 돌보지 못했던 순조로서는 세자의 활약상을 보며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났지만 효명세자는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으며 아버지 순조의 권위를 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순조의 생일을 축하하는 탄신진연 등의 주요 연회들을 성대하게 개최하며 조선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데 힘썼죠. 그 와중에 효명세자는 연회에서 쓰이는 정제라는 궁중무용의 내용 중 대부분을 수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등 예술에도 재능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때문에 현 시대의 일부 역사가들은 효명세자를 두고 직접 발레 공연에까지 참견할 만큼 예술의 조예가 깊었던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와 비교하며 조선의 태양왕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이라는 것의 특성상 부모 자식이나 형제 사이라도 치열하고 냉정한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순조와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시기에도 서로 간에 충돌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자 간에 사이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권력 다툼에 지쳤던 조정의 관료들도 활기를 찾는 듯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밝은 햇살만이 비칠 것 같았던 조선의 하늘에 예상치 못했던 먹구름이 잔뜩 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군이 될 자질을 뽐내며 대리청정을 잘 해내고 있던 효명세자가 갑자기 병에 걸리면서 2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안동 김씨가 효명세자를 독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그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자가 사망한 당시 원인을 조사하라는 상소가 올라오자 순조가 자식의 죽음으로 슬픈 마당에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거절한 탓에 아직까지도 효명세자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하죠. 어쩌면 조선의 운명을 크게 바꿀지도 몰랐던 효명세자의 이야기였습니다. 2009년 11월 8일 총 3권으로 이루어진 어떤 임명사전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 행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임명사전이었죠.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이 책을 만들 때 한 인물을 여기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은 일본 제국 육군 중장까지 역임했고 일본 황족과 결혼했으며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던 조선인이었습니다. 결국 연구소에서는 이 인물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친일보다는 망국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사실상 그가 일제의 볼모로 붙잡혀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사전에 수록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이 인물은 바로 영친왕 이은입니다. 그는 1897년 경운궁에서 고종의 7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는 귀비엄 씨였죠. 순종과 의친왕, 덕혜옹주와는 이복 형제 사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위되어 버리면서 순종이 다음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이복형 의친왕을 제치고 순종의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원래 다음 황이 계승 순위로는 의친왕이었지만 자신의 아들 영친왕 이은을 황제로 만들려던 순원왕 귀비엄 씨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이완용의 생각이 맞아떨어지면서 영친왕이 다음 황태자에 책봉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1월이 되자 갑작스레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영친왕의 일본 유학이 결정되고 말았죠. 황현의 매처냐록에 따르면 당시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가 총명한 이은에게 빨리 신학문을 가르쳐야 한다며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기를 고종에게 강력히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음 황제가 될 황태자를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라고 하니 조선 조정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를 늙은 염소라고 표현하면서 늙은 염소가 황태자를 데려간다라며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그러자 일본은 일본의 황태자를 조선에 방문시키는데요. 그리고 이토는 조선에서도 이에 대한 답례로 영친왕을 보내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부모와도 떨어져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볼모로 잡혀갔던 것이죠. 또한 고종이 자꾸 일본에 반하는 행동을 하니 대한제국 황실의 친일파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친왕을 일본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태자태사, 이완용을 태자소사로 임명해 영친왕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영친왕은 철저하게 일본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늘 영친왕의 곁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를 뼛속까지 일본인화 시키려고 아주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 천황은 영친왕을 일본의 황태자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자주 영친왕을 불러 은으로 된 문구나 일반인은 구하기 힘들었던 장난감 그리고 영사기까지 선물하며 엄청 잘해줬던 것이죠. 영친왕은 이토 앞에서 박수를 치며 뛰어놀거나 그네를 타면서 놀기도 했는데요. 이토는 영친왕 앞에서는 착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인 척하면서 온갖 친절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으로 갈 때 영친왕과 나이도 같고 친한 사이이던 엄주명까지 데려가며 영친왕이 조선에 대해 생각도 못하도록 모든 걸 맞춰준 것이죠. 그렇게 영친왕이 일본의 반항이나 적개심 등은 조금도 가질 수 없게 만들었고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천황에게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영친왕은 이토를 태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잘 따랐다고 하죠. 심지어 여름방학이 되면 이토는 영친왕을 데리고 일본 일주 여행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가 중국 하얼빈에서 30살의 조선인 안중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 소식을 들은 영친왕은 크게 충격을 받았고 자신을 보호해주던 후견인이자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던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사람의 흉악한 손에 의해 죽었다며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이 이루어지면서 순종은 이왕으로 격하되었고 영친왕 역시 황태자에서 왕세제로 격하되었죠. 그리고 이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이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훗날 일본 소위로 임관했으며 1940년에는 일본 중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일본 황실 여인 나시모토 마사코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보게 된 것이죠. 당사자들도 모르게 극비리에 진행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내선일체라는 말을 이용해 조선 황족을 일본인과 결혼시키려고 했었고 그래서 덕혜옹주와 의친왕의 아들이던 이건도 일본인과 결혼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둘은 1920년 4월 28일 영친왕의 저택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자는 고종이 세상을 떠나 슬퍼하던 영친왕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영친왕은 그런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꼈으며 정략 결혼임에도 영친왕과 이방자의 사이는 좋았다고 하죠. 사실 이전에 민영돈의 딸 민가반이 황태자비로 간택되어 영친왕과 약혼반지까지 주고받았었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로 파혼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결혼 소식은 조선에까지 알려졌는데요. 독립신문은 영친왕에 대해 국권을 빼앗고 자신의 아버지까지 죽인 원수의 나라에 장가들었다라고 말하며 마치 짐승과 같다고까지 했으며 영친왕이 원수의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죄를 묻겠다면서 영친왕이라는 존칭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립운동가 서상하는 영친왕 부부를 죽이고자 폭탄을 준비하다가 발각되기까지 했죠. 어쨌든 영친왕은 결혼 1년 후에 이방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세 가족은 조선으로 가 종묘에 인사도 드리고 왕실 어른들도 만나고 했는데 일본으로 돌아가기 이틀 전에 갑작스레 아들이 사망해버렸죠. 당시 영친왕의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독살당했다는 설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왕세제이던 영친왕이 왕위를 계승해 이왕이 되었지만 대한제국으로 귀국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1년 후인 1927년에는 아내와 함께 약 1년간 유럽 여행도 떠났습니다. 영친왕은 프린스리 오브 코리아라고 불리면서 국빈 대접을 받았고 유럽 순방 기간 동안 21개국 신세계 도시를 여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로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었는데요. 영친왕이 유럽 열강들의 권력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왜 대한제국과 민족들이 처한 상황을 호소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죠. 아무튼 이 소식을 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영친왕이 중국 상하이에 들를 때 그를 구출해내 임시정부로 모시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 밀정에 의해 발각되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945년 8월 15일 라디오를 통해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그렇게 독립을 맞이했죠. 하지만 연합군에 의해 황족들이 누리던 특권들을 박탈당했고 모두가 평민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영친왕의 처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천문학적인 금액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일제 때 사귄 사람들도 다들 진심이 아니었는지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없었죠. 어쩌다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에게 사기를 쳐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큰 사기까지 많이 당해서 그나마 있던 재산도 잃고 이때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고국은 그를 철저히 냉대했고 한국 사람들은 그를 친일 황족이라며 증오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위열단 출신인 국회의원 박건웅은 동경의 이황은 민족 반역자인데 왜 광복 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냐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이 말을 들은 영친왕은 큰 충격을 받았고 죄의식 때문에 눈물 흘리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대한제국 황실 후손들은 일반 호적과는 별도로 다른 호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는 황실 호적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 황족으로 살아간 것은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도 그를 일본 국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영친왕과 이방자는 무국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친왕은 아내 이방자에게 나는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니다 라고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했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다시 여러 차례 귀국 의사를 타진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이승만은 만약 황족이 돌아오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자신의 대통령직에 위협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랬다는 썰, 그리고 이승만 자신이 독립운동가였으니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황족들에 대한 반감 때문일 거라는 썰도 있죠. 또한 이승만이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영친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친왕이 이승만에게 귀국을 의논해보려 했지만 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이에 영친왕은 이때를 대단히 실망스러운 날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던 영친왕은 이방자의 친정과 몇몇 제일 조선인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갔죠. 이후 생활이 힘들어지자 결국 자신의 저택을 일본 기업에 매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저택은 한국 정부가 한국 영사관 부지로 쓰려고 영친왕에게 팔아라고 했던 땅이었죠. 하지만 일본 기업에 팔기 전 영친왕은 한국 정부에 매각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대꾸도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 기업에 팔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실이 한국에 알려지자 한국에서 그의 평판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때쯤 어떤 사람이 이방자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는데 옆방에 누군가가 뒤돌아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 뒤돌아 있는 남자는 미동도 없이 조용히 앉아만 있었다고 하죠. 훗날 그가 영친왕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독하고 쓸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같네요. 1950년 8월에는 아들 이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려 하는데 여권 발급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가 발급한 임시 여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승만에게선 이구가 미국에 가면 절대 왕자 행세하지 말라고 일러라 라는 말만 돌아왔다고 하죠.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친왕은 제1교포의용군 모집과 구호 물자를 모으는 데 힘썼으며 일본으로 밀항해온 한국의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숙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는 등 그들을 물심양면 돕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1951년에는 최초로 조선어 회화 입문이라는 영한 사전을 만들기도 하는 등 어린 나이에 일본에 갔지만 끝까지 한국어를 잊지 않고 나름대로 나라의 보탬이 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는 처음에 일본으로 떠날 때 낙선제에서 조약돌 하나를 들고 갔는데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계속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1957년 아들 이구의 대학교 졸업 때와 1960년 이구가 결혼을 할 때 영친왕과 이방자는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한국 정부의 여권 발급을 요청했지만 또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귀화해 일본 여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일본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대한민국 여권 발급 요청이 거절된 걸 몰랐던 한국 국민들은 그에 대한 반감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죠. 이후 영친왕은 국적 같은 건 쉽게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다며 일본으로 귀화를 결정한 건 온전히 자신의 실수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났고 이후에 박정희가 다음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정부는 영친왕 귀국에 호의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국 뉴욕과 하와이에 갔을 때부터 뇌일열로 쓰러져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귀국하기 직전인 1963년 5월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영친왕은 1963년 11월 22일에 혼수 상태인 채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가 인질로 일본에 끌려간 지 약 56년 만에 완전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생활했지만 자신과 덕혜옹주의 병원비를 내지 못해 병원비가 밀릴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이어나갔고 1964년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기도 했지만 뇌혈전증으로 인한 실어증으로 말을 거의 할 수 없었고 상태가 좋아졌다 악화됐다를 반복하다가 1970년 5월 1일 낙선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의 홍유릉에 안장되었죠. 그가 살아있을 때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한 뜻을 이방자가 이어받아 정신박애가 교육시설인 자해학교와 신체장애아 교육시설인 명예학교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친일파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망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게 친일 인명사전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죠. 워낙 말이 없어서 침묵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친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